네, 안녕하십니까. 유네티브의 교통사 전문 프로 함께를 진행한 저는 양태현입니다. 저와 진행을 우리 김진우 프로를 소개합니다. 네, 김진우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새로운 프로 진행에 대한 부분을 미리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요. 본 프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먼저 특집 형태로 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로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험사 그리고 자문의 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이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그 후유장애 진단서의 발급 효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부상을 입게 되면은 경미한 사고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장애가 발생할 그런 사고인 경우에는 사실 좀 실질적으로 말하면 실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 장애란 개념에 대해서 우선 먼저 좀 설명 좀 드리자면요. 우리가 일반인들 알고 있는 장애 하면은 국가장애로 해서 장애인 등록하는 뭐 1급, 2급, 3급 과거에 그런 장애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이 장애라는 것은 후유장애를 말씀하는데, 이 후유장애는 부상을 입고 치료한 이후에도 신체적으로 어떤 그 노동력이 상실된 정도 상태가 일정 장애율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장애에 대한 만큼에 대한 일실수익, 그 일실수익이라는 개념 자체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피해를 입은 피해자께서 만약에 이것이 영구장애가 될 경우에는 65세까지 장애에 대한 소득이 상실된 부분을 장애일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줄이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문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보험사나 또는 공제업에서 이 자문의 제도를 활용하는데, 이 자문의 제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보험회사 자문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의학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건데, 그 피해 보상을 이제 손해를 탕감하기 위해서 손해를 줄이기 위한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문이라는 것이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해주는데, 통상 보험에 지급하는 자문료가 보통 어느 정도 되는가요? 자문이가 과거에는 20만 원이었을 때 지금 현재는 30만 원 정도 건당 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의료 자문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환자들 치료한 병원의 의사들이 발급한 장애 진단이라든지 또는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장애 진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치료한 의사나 또는 감정하는 의사께서 환자를 직접 보고 거기에 따라 합당한 검사를 하고 장애 진단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이 객관적 공정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의료 자문이라는 것은 환자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의료 기록만 가지고 판단해서 이 장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죠. 원래는 환자 상태를 잘 알고 그 각종 검사를 토대로 발급한 주치의 그 휴장애가 객관적으로 좀 공정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 자문위는 투명성이나 정확성이 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치료받은 병원의 발급된 진단이 오히려 공정하고 또 환자에 대해 정확한 환자 상태에 대해 잘 아는 의사의 발급 진단이 객관적이 있다고 봐지고, 또는 상급기관인 대학병원 같은 데서 전문 의사가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 발급한 진단이 오히려 타당하려 봐지는데, 굳이 그를 불인하고 굳이 자문 의사로 하여금 발급된 그 자문 결과를 가지고 굳이 장애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 꼼수가 어디 있나요? 꼼수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해 보상을 덜 주기 위한 궁극적인 그 속셈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피해자 측 입장에서 발급한 장애 진단을 만약에 보험사 측에서 굳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제3의 기관을 지정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지 않나요? 근데 제3의 기관이라는 것이 그 실제
그렇게 일반적인 그 환자 쪽에서 그렇게 의사들도 많이 알지도 못할 뿐더러 네네. 그렇게 이제 장애를 발급해 주려고 하는 그 전문 의사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험회사 쪽의 자문 의사들 또 보험회사 쪽에서 좀 입김이 와닿는 네. 그런 쪽 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그렇죠. 이끌려가는 현상이죠. 네네. 그리고 보험사에 보면은 의료팀이라 해서 간호 인력의 간호사 출신들이 실제로 많이 관여해서 신체 감정이라든지 장애에 관여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보험회사 공교조합은 이제 그 의료팀이라고 있고 네네. 의료 정담하는 그 대학병 그 출신의 그 간호사들이 좀 고용되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하는 일은 실제적으로 휴장애, 네네. 의료 관련 쪽의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쪽 편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다 보니까 네. 자기 회사 영리를 위해서 의료 자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의료 자문을 받게 되는데 대학병원 쪽에 워낙 인맥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 교수들하고 친분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한테 이렇게 해서 장애 이거는 연구 장애인데 한시 장애를 끌어달라. 이 장애를 뭐 50% 나오는데 반토막 내서 2분의 1 삭감해서 장애를 25% 정도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와 연관성이 거의 100%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기왕적으로 뭐 20-30% 정도 이제 탕감시키는 네네. 그런 좀 모순들도 좀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나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피해자 측에서 진단을 발급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인정이 안 되고 또 보험사에서 자문의 결과에 따라간다면은 결국 피해자 측에 이제 불이익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안은 결국 소송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소송은 사실상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망설이게 되는데 이제 소송의 실익을 결국 따져서 크지 않은 사건들 장애가 남더라도 영구장애가 아닌 한시장애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한시장애 나오는 이런 좀 작은 사건들은 어차피 소송보다는 그냥 보험사나 공제자하고 직접 합의를 해야 되는데 피의자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손해사정사무실 같은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좀 청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겠고 상당히 많이 다쳐서 결국은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사건들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네. 우리가 이제 가동기한 65세 뭐 접근돼 있는 분들 또 네. 초과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소송 실력이 없다고 봐야죠. 다만 그렇지만 이제 20, 30대에 있는 분들이 영구장애 10%다. 막 가실이 10% 내지 20% 정도 범위 내에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65세에 청구하면 금액이 좀 상당하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소송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좀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각종 비용을 빼더라도.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 교통사고 발생해서 특히 큰 사고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우선은 소송 실익을 따져보기 위해서 먼저 전문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소장을 접수한 뒤에 보험사나 공제 측에서 합의를 저쪽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가능히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소송을 해서 판결까지 가야 될 사건들은 진행을 해야 되고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에 소외 합의란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한 의료 자문과 장애에 대한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프로와 함께를 진행한 저 양태원 그리고 김진원 프로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